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회색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마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화단을 비추고 있었죠. 그 화단 앞에서 85세의 정옥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물뿌리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이 봉숭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요. 정옥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지만 화초를 어루만지는 모습에는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손주들이 놓고 간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 자라주었구나. 내년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정옥은 물을 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8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을 지켜온 그녀에게 매일매일은 소중한 선물 같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죠. 어머니 계세요? 첫째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62세인 그는 최근 공무원직에서 퇴직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양복 차림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죠. 정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벌써 왔구나. 어머니, 혼자서 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민호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긴 그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쇠약해져가는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죠. 괜찮다,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뭐하고 살겠니? 나는 아직 팔팔하단다. 정옥은 아들의 걱정을 만면에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여윈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곧이어 둘째 딸 선희가 도착했습니다. 59세인 그녀는 여전히 현역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고 있어. 내가 갖다 준 약도 빼먹지 않고 있단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살펴보며 혈색을 확인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세심한 관찰력을 가진 그녀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이것도 못하면 진짜 늙은이가 되는 거야. 아직은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55세인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늘 바빴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철없는 막내의 모습을 보였죠.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일찍 나왔습니다. 태수야, 고생이 많구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럭저럭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태수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했지만 사실 사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죠. 세 자녀가 모두 모이자 한옥의 작은 거실이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며 자녀들을 바라보았죠. 각자의 삶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중 누구라도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말은 형제들이 늘 하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고 너희들이 자란 곳이잖니. 정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담긴 공간이었죠. 그래도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텐데요. 선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죠. 외롭긴 뭐가 외로워. 이 꽃들이 있고 너희들이 자주 와주는데. 정옥은 창밖의 화단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남기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값지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하는 마음이야. 이 말은 정옥이 손주들에게도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과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그녀만의 철학이었죠. 태수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더 자주 와야죠. 그래, 자주 와라. 그리고 손주들도 데리고 와. 이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른다. 정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밝아졌죠. 저녁이 되자 자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죠.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참 잘 컸죠? 정옥은 남편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대화하듯 혼잣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있었죠.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혼자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85세 노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바람개비를 돌렸고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하얀 이불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옥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정옥은 고개를 흔들며 다시 빨래 집게를 집으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기증이 몰려오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아이고. 정옥은 평상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죠.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해왔던 그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다행히 그날은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올 예정인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평상에 기대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죠.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민호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정옥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선희와 태수에게 연락을 취했죠. 누나, 태수야,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빨리 와봐.
30분 후 선희와 태수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세 자녀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즉시 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죠. 어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아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정옥은 병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자녀들의 설득에 결국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정옥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죠. 고령이시다 보니 여러 장기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옥 본인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85년을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번 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정옥은 세 자녀를 침대 주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죠. 너희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자녀들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평소 농담을 즐기던 어머니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은 드문 일이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중요한 이야기야.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집에 가서 서랍 속을 보거라. 편지가 하나 있을 거야. 세 자녀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편지요? 무슨 편지 말씀이세요? 태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죠. 너희들이 꼭 함께 읽어야 할 편지야. 혼자서는 절대 읽지 말고 셋이서 함께 읽어라. 정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편지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민호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숨기신 게 있으세요? 무슨 일이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비밀을 지금 당장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그래. 태수는 조급한 마음에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편지예요? 저희한테 숨기신 게 있으세요? 정옥은 막내 아들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알려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태수야, 조급해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왜 지금은 말씀 못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옥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죠. 85년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진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정옥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어머니, 혹시 무슨 유언장 같은 건가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야.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민호의 말에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읽어라.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솔직하고 직설적이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이 이상했죠. 정옥은 자녀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일 뿐이야. 하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괜찮다, 괜찮아. 그냥 엄마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때 정옥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온 것이죠. 어머니. 세 자녀가 동시에 어머니를 불렀지만 정옥은 대답 대신 조용한 미소만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편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병실 밖으로 나온 세 형제는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무슨 편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태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어.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야. 선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요? 평소 같으면 저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세 자녀의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죠. 정옥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새벽 3시경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 자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태수는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고령이시다 보니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초에 물을 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장례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옥이 평소 소박한 장례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터라 가족들은 집 근처 작은 장례식장을 빌렸습니다. 빈소가 차려지자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정옥은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죠. 정옥 할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러게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도와주시고.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편지에 대한 생각도 떠나지 않았죠. 장례 첫날 밤 민호는 선희와 태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편지, 우리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태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일까요?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셨을까? 세 형제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가 혼자 살던 한옥은 주인을 잃고 더욱 적막해 보였죠. 거실에 들어선 세 자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계시던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가 서랍이라고 하셨으니 방에 있는 서랍장을 봐야겠어. 민호의 말에 따라 세 형제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목재 서랍장이 있었죠. 선희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어머니의 약들과 안경이 들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모습이었죠. 이게 아닐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정옥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편지를 찾은 것이죠. 누가 읽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가 대답했죠. 어머니가 함께 읽으라고 하셨으니 형이 읽어주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내 아이들아, 이제야 말한다.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와 태수는 숨을 죽이며 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너희에게 내 마지막 진실을 전한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형. 태수의 말에 민호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85년의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는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세 형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단순한 유언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죠. 내가 왜 평생 이 비밀을 지켜왔는지, 왜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 민호는 다음 문단을 읽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형, 왜 안 읽어요? 선희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계속 읽기 시작했죠. 너희들은 모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에 올 내용이 예상되어 두려웠기 때문이죠.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편지의 이 구절이 읽혀지는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태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선희는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자신이 잘못 읽었나 확인했죠. 다시 읽어봐요, 형. 제가 잘못 들었나?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시 읽었죠. 너희들은 모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편지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한 가족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이 편지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비밀을.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죠. 평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세 형제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이 이들을 새로운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었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새 형제는 충분히 혼란스러웠죠. 계속 읽어야 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읽어야죠. 어머니가 왜 이런 비밀을 숨기셨는지 알아야 해요. 태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아버지라니. 민호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너의 아버지는 너를 임신했을 때 이미 다른 곳에 가족이 있던 분이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본래 가정을 선택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선희야, 너의 아버지는 나보다 어린 청년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민호를 기르고 있었지만 그분은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그분의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멀리 떠나야 했다. 선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결국은 자신들을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태수야, 너의 아버지는 너희들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분이다. 그분만이 나와 아이들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다.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분이었다. 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만 유일하게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민호가 편지를 읽어내려가자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3명의 서로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너희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현실의 벽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다. 편지를 다 읽은 민호는 종이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 바라보며 말을 잃었죠. 침묵이 한참 지속된 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62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형과 누나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민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다르다고?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고? 민호의 분노는 어머니를 향한 실망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어머니가 사실은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선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왜 평생 숨기셨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거짓말을? 선희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태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형과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은 가짜였단 거야? 태수의 말에 민호와 선희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어온 관계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가짜라니. 그런 말하지 마. 선희가 태수를 향해 말했지만 태수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짜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진 남남이잖아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뭘 생각하신 거야?
세 형제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관계가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거였나? 선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함께 나눈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태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왜 우리를 속이셨는지. 속였다고? 어머니는 우리를 키워주셨어. 선희가 태수에게 소리쳤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용서되는 건 아니죠. 민호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어머니가 정말 이런 분이셨을까? 하지만 편지는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였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죠. 세 형제는 각자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배신감을, 선희는 슬픔과 혼란을, 태수는 실망과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선희의 질문에 아무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고 믿어온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62년간의 삶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잔인하세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남기신 거죠? 세 형제는 어머니의 편지로 인해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가족 관계가 흔들리면서 이들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남긴 진실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세 형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생긴 감정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죠. 빈소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와서 인사를 건네도 세 형제의 반응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협력해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했죠. 정옥 할머니 자식분들 참 화목하시더라. 한 조문객의 말에 세 형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선희는 고개를 숙였으며 태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자 빈소에는 세 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옥의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필체가 맞아요. 그리고 내용도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에요. 태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남이었던 거네요. 이 말에 민호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남이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왜 함부로 한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태수의 차가운 반응에 민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60년 넘게 형제로 살았어. 거짓 위에 쌓인 60년이었다는 거죠. 태수의 말에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수야,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이유요? 무슨 이유로 평생 거짓말을 하신 건데요? 태수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해왔던 만큼 배신감도 컸죠. 민호는 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용서되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선희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여기가 어디인데 이래요. 하지만 민호와 태수의 갈등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어머니를 옹호하세요? 우리를 속이신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속였다고 하지 마.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셨어. 최선이라고요? 진실을 숨기는 게 최선이었다고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장례식장의 다른 빈소에서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선희는 당황하며 두 사람을 말렸죠. 제발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하지만 민호와 태수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태수야, 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형이야말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남이 아니야. 우리는 형제야. 혈연 관계도 없는데 무슨 형제예요. 태수의 말에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며 필사적으로 말렸죠. 그만해요, 정말.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현실이라고. 현실은 우리가 6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았다는 거야. 가짜 가족으로요. 태수의 이 말에 민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가짜라고 또 말하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의미 없었다는 거야? 의미 있었으면 뭐해요? 전부 거짓 위에 세워진 건데. 선희는 두 남자의 다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민호와 태수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태수야, 너는 정말 차갑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형이 너무 감정적이시는 거죠. 감정적이라고? 가족이 죽었는데 감정적이면 안 돼? 가족이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에요? 이 말에 선희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만해요. 우리가 왜 이래야 해요? 선희의 울음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죠. 누나도 이제 인정하세요. 우리는 남이에요. 남이 아니야. 민호가 다시 소리쳤지만 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이에요.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진 남이라고요. 그래도 같은 어머니 자식이잖아. 그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셨는데요.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수의 이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혈연 관계도 없는데 왜 형이라고 불러야 해요? 선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민호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좋습니다. 저도 그러죠. 선희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호와 태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이제 우린 남이니까요. 태수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빈소 한쪽에서는 손주들이 어른들의 다툼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한테 왜 이런 걸 남기셨어요? 어린 손주의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이 남긴 진실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기는커녕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죠. 그날 밤 세 형제는 서로 다른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족의 끈이 하루 만에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새벽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혼자 빈소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죠. 어머니,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어제 태수와의 격렬한 다툼 후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죠. 선희가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 여기 계셨네요. 선희야, 잠은 잤니? 잠이 어디 오겠어요. 형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분노와 혼란은 이제 깊은 슬픔으로 변해 있었죠. 태수는 안 오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죠. 어제 통화했는데 장례식에도 안 온대요. 뭐라고? 민호는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정말 심하게 화났나 봐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남의 장례식에 왜 가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선희의 말에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듣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이 하루 만에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전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수의 부재를 의아해했지만 민호와 선희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막내는 어디 갔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 곧 올 겁니다. 하지만 태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와도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관을 연구차에 옮기는 순간 민호와 선희는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이별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 선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라도 연락하고 지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까지 갈라서면 안 되지.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어머니의 편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진 남매라는 사실이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죠.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모시러 갔을 때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어머니, 정말 가신 거네요. 선희의 중얼거림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납골당에 유골을 모신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한옥은 이제 정말로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 집 어떻게 하죠? 선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팔아야겠어. 이제 여기 살 사람도 없고 태수한테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수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했잖아. 민호의 말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동생이라고 여겨온 태수가 이렇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죠. 그날 오후 선희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집 정리 문제로. 누나, 저는 상관없어요. 형과 누나가 알아서 하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집인데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태수야, 누나도 이제 인정하세요. 우리는 남이에요. 태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민호는 선희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호는 혼자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들과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어머니가 쓴 것이었지만 발송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각각 민호, 선희, 태수였죠. 민호는 자신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구나.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너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읽으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남길 편지가 가족을 어떻게 만들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선희에게 온 편지도 있었습니다. 선희야,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착한 아이였어.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해줘서 고마웠단다.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내가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너라면 형제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태수에게 온 편지도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는 우리 막내지만 가장 현실적인 아이였구나. 이 진실을 알고 나서 가장 차갑게 반응할 사람도 너일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민호는 어머니의 편지들을 읽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 그럼 왜 그 편지를 남기신 거예요? 민호는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갈라질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진실을 밝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민호는 선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희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각각 쓰신 편지가 더 있어. 뭐라고요? 너도 와서 한번 봐. 그리고 태수한테도 알려주자. 하지만 태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선희만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들을 읽었죠. 편지를 읽은 후 두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가족관계를 복구하기에는 늦은 것 같았습니다. 형, 우리 가족, 정말 끝인 걸까요? 선희의 물음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고 설사 돌아온다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았죠. 어머니가 남긴 진실은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선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태수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어머니의 집은 비어 있었고 세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에게 태수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태수가 많이 힘들어해요. 뭐라고요? 어머님 일 이후로 계속 우울해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시고 있어요. 선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수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형수님께서 한 번만 태수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선희는 즉시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태수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정말? 형수가 전화했는데 술만 마시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대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래도 태수가 먼저 등을 돌렸잖아. 그래도 동생인데. 아니, 동생이었는데.
선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한번 만나보자. 며칠 후,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어머니가 즐겨가던 작은 찻집이었죠. 어머니의 일주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태수는 예전과 달리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새도 어수선했죠. 와줘서 고마워.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수야, 많이 힘들었구나.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어머니 일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민호는 태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연락할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나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거죠?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응, 진짜 가셨어. 선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공백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형, 누나. 사실 저는 태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서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해.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형다운 모습이었죠. 저는 어머니 편지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어머니한테도 형과 누나한테도. 그런데 사실은 제 자신한테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너한테? 왜? 선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만 진짜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죄스러웠어요. 태수의 고백에 민호와 선희는 놀랐습니다. 태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죠. 왜 부담스러워? 형과 누나는 아버지가 다르신데 저만 유일하게 진짜 자식이라는 게 마치 제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 같고. 태수는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야. 형과 누나를 밀어내면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민호는 태수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태수야. 하지만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보니까 형과 누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겠더라고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형과 누나가 필요해요.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이. 선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태수 없으면 안 돼. 민호는 두 동생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맞아. 우리는 60년을 함께 살았어. 그게 가짜일 리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왜 그런 편지를 남기신 걸까요? 태수가 여전히 의문을 표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우리 각자에게 쓰신 편지가 더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읽으며 그의 표정이 변해갔죠.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태수가 편지의 한 구절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태수의 깨달음에 민호와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우리가 혈연 때문에 가족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혈연이 없어도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민호도 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묵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 순간 세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죠. 형,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는 정말 끝까지 함께하자. 세 형제의 포옹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어머니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세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 때문에 말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민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죠. 어머니 일주기를 맞아 세 형제는 함께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한옥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여기서 시작하자. 민호가 어머니의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장을 정리하던 선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옷장 맨 안쪽에서 작은 서재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오래된 책장이 있었죠. 어머니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두셨네요. 태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책장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여진 것들이었죠. 이게 뭐지? 민호가 편지 몇 통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편지들을 받는 사람은 다양했죠. 민호와 그의 아내, 선희와 그의 남편, 태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손주들까지. 어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편지를 써두셨어요. 선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편지들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0년 전에 쓰여진 것이었죠. 태수가 자신의 큰아들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항상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지.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편지를 읽던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써두셨어요. 선희는 자신의 딸에게 온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할머니와 비슷한 점이 많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할머니는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민호는 자신의 아들에게 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책임감이 강하구나. 하지만 때로는 너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가족들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걸 기억해라. 가족은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거란다. 세 형제는 어머니가 각 가족 구성원에게 쓴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세심하게 모든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네요. 선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책장 맨 아래쪽에는 특별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였죠. 민호가 그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들은 내가 남긴 다른 편지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세 형제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혈연만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강한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다. 너희들이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한 세 형제는 숙연해졌습니다. 85년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는 이것이다. 사람은 남기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값지고 혈연보다 사랑이 더 강하며 진실보다 용서가 더 아름답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희 각자의 아버지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너희들만큼은 절대 서로를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사랑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키운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편지를 다 읽은 후 세 형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압도당한 것이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다시 이어주신 거였구나. 민호가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고요.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형제는 어머니가 써둔 모든 편지를 각자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었죠. 몇 달 후 세 가족은 어머니의 기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한옥이 아닌 새로 마련한 작은 추모 공간에서였죠. 손주들은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난 후 더욱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다툼도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가장 큰 손주인 준호가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요.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결국 어머니 뜻대로 되었네요. 우리는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제사가 끝난 후 세 형제는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을 함께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남기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값지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용서의 유산이었죠.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옥은 팔렸지만 어머니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은 세 가족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손주들을 거쳐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이었죠. 정옥이 꿈꿨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